오늘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수차관제 도입한다고도 하는데 다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러면 첫 국회 본회의를 참석하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예. 이제 제대로 일하게 되었구나라는 좀 감개무량한 마음이 네.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일하는 국회,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뭔가 첫 삽을 뜬 것 같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예.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하라는 그런 염원도 이제는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21대 국회 일단 출발, 여야 시작부터 으르렁 이렇게 나왔는데 조호영 원내대표 의사진행 발언 이후에 통합당은 퇴장을 했어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국회법에서는 이런 국회 임기 개시 후에 5월 30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7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국회법에 의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보이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오늘 개인은 했고 또 의장단을 선출을 했고 물론 이제 야당목 부의장은 아직 선출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 구성이 지금 중요한 상황 같은데. 예, 그렇죠. 다음 주에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조금 예. 더 진행 상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진행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원내에서는 아직 확정된 스케줄은 저희가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모두가 다 위원장 구성하겠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 예.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신 의원 의정 활동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 법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 열리고 나서 제가 감염병 1호 법안으로 이 질병관리청 격상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는 1차관 제도인데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 감염병 우리가 겪으면서 국민들이 보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만큼 질병관리본부가 초동 대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염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이런 대응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K-방역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 이런 정부 조직 시스템이 중요하겠다는 걸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보건의료가 조직이 강화되면서 이제 건강 안보가 국가 안보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안이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방역이 중요하고 또 질병관리본부 역할이 상당히 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좀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 신 의원께서도 명지병원에서 이제 방역 최전선에서 계시다가 이제 국회로 이제 자리를 옮기신 분이고 비례순위 1번도 받으셨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저희 국회에서는 그래서 승격하는 거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청의로 승격이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면 어떤 업무까지를 청에서 다루고 예. 또 보건복지부도 이제 복수차관이 되고 계속해서 이 감염병 대응도 같이 조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현장에서의 디테일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하위법에 담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안들이 각 부처에서의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냐, 네. 그거의 업무 부장이 무엇일 거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일환에서 지금 상황들이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인원도 좀 늘 것 같고 예산도 더 집중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좀 정책 기능들도 수행될 것 같은데 또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실제로 우리가 청으로 승격을 하는 이유는 예. 이런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다른 것들 따지지 말고 정말 보건 의료의 측면에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예, 지시 아니겠어요? 소신 가지고 예. 대응해라, 전문성을 발휘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한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안전한 감염병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이번에 개편이 그렇게 될 것이냐. 예. 오히려 질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뺏기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현장에서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합의해 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전 이 부분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예. 그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의 기능을 이걸 이제 확대해서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를 하는데 이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 여기에 반대를 한다는 청원을 올리셨거든요. 예, 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립보건연구원이 있고 네. 이것은 지금 보건의료에서의 여러 가지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하면서 물론 현장에서 그렇게 방역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1만 명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대응의 노하우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연구적인 영역도 같이 받쳐줘야 네. 이런 감염병이 출몰할 때마다 우리가 더 의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더 세련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소통이 되면서 조율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는 그 행안부의 일부 그 보도 때문에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는 어디에 소속이 돼야지 이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처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럼 신 의원께서는 그 어디에 이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보다는 질병관리청으로 이 감염병 연구소가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는 질병관리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연구 기능이 옆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조율이 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의 지원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대안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연구의 기능은 결론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을 잘 대응할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을 뒷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어야지 더 잘 대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속보가 좀 들어와서 이건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시 좀 그런 고민, 지금 말씀드렸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여지에 남겨 있는 것들이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그럼 감염병만 대응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 감염병 외에도 비감염병,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같은 것들도 다 여기서 그렇죠.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우리 예. 전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많은 질병의 그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업무 분장을 질병관리본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청으로 승격되면 더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에서요. 네. 이번 제가 그 발의했던 취지는 질병관리청으로 갔을 때에도 방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질병 전체에 대해서 우리 건강,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청으로서의 소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전면 재검토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럼 관련된 논의들을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부 조직법만 발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보건의료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관심 갖고 챙길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예. 이 관련된 관계자분들과의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그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가 합쳐진 그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때까지는 보건과 복지 중에서 사실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대부분이 복지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관장을 하시다 보니까 보건 영역에서의 그런 전문성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학이나 뭐 약학이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의 학문들이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첨예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현장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보건부를 대변할 수 있는 차관으로서의 업무 네. 역량을 기대하기 위해서 복수차관제를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그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부보다는 복지의 예산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쏠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보건 의료가 중요하고 그거를 더 잘 관장하기 위한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는 복지를 관장하는 차관 그리고 보건을 관장하는 차관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아마 제1차관이 복지 그리고 제2차관이 보건 그런 이렇게 이제 복수차관제가 진행이 되면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그 이 차관은 의료 전문가가 맡게 돼야 되나요? 보건의료의 현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 방역 전문가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실제로 아주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1차 피크 우리가 대구 경북의 1차 피크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는데 네. 그 와중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의 그런 집단 감염이 소소히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1일 지금 확진자 50명 미만으로 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K방역 빠르게 검사하고 빠르게 확진하고 치료하고 대처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용한 전파와 함께 어디선가의 피크, 2차 피크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와 또 우리가 날씨가 여름을 지나고 이제 쌀쌀해지면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시 우리한테 올 텐데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가 변이가 돼서 다시 온다거나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연합돼서 우리에게 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네. 방역체제 정비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2020년도 겨울부터 해서 내년까지 장기화되는 코로나에서의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비 태세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피로감 호소하고 있고 하지만 또 이 방역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살 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조바심도 조심성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렘데시비르인가요? 이거를 약간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특례 수입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걸? 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확진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항바이러스 제제를 치료할까 하면서 여러 다양한 약물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래도 임상시험이 되고 효과가 검증된 게 렘데시비르가 가장 첫 번째인 거죠. 이건 새로 개발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약인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상용화되지는 못했던 건데요. 예. 이번에 그래도 임상시험을 해보니 중환자 대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그래도 치료기간을 줄이더라. 이게 완치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치료가 조금 더 기간을 줄여서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더라 정도의 치료제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긴급 승인이 미국 FDA 됐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1차 치료제로 어떤 것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다른 임상들도 진행이 되겠지만 렘데시비르를 중환자에서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중환자에 대한 치료제에 좀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게 그냥 뭐 백신이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백신은 이제 걸리기 전에 바이러스에 예방으로. 노출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백신 개발은 이런 치료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더 필요해요? 듭니다. 예. 이 렘데시비르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렘데시비르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보고된 것으로는 뭐 간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좀 메스꺼움을 유발하거나 호흡부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네. 중환자에서는 그런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우월하더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의사의 판단하에 중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방역이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치료제 개발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뭐 혈장 치료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세웠다고 하는데 혈장 치료제 뭡니까? 그렇죠. 우리 환자 코로나19를 경험한 환자들이 완치되고 났을 때 네.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보호하는 면역 물질인 거죠. 이것이 자연 생성됐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예. 그 코로나19 완치자들 대상으로 피를 뽑아서 거기에 혈장에 남아있는 항체를 네. 다른 환자한테 주입하는 게 혈장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 케이스를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더 대량 공급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치료제를 만들 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 혈액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우리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데 예. 이런 완치되고 난 분들의 2주 후에 혈액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잘 지금 모집하기 힘들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 기증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18명이 의사를 밝혔다고 하시고요. 10,000명 중에 18명만. 예. 그리고 공여를 완료한 분이 한 5명 정도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홍보나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이 항체가요. 사람들마다 내가 걸렸다가 나았다 그래도 얼마나 충분히 형성됐는가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항체가가 있는 분들의 혈장이 더 필요한 거여서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리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헌혈 이런 할 수 있는 그 장소 가서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반 헌혈센터는 아니고요. 예. 그 공여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들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고대 안산병원이나 경북대병원 그리고 예.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지금 그런 혈액을 공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그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센터가 전화번호가 1522-6487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1522-6487번으로 나 이 헌혈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까지 시일은 아직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실제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는 이게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를 공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저도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잘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